두바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물고기 잡아서 근근히 연명하던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서 있고 우주에서도 보이는 인공섬이 있고 수백 년 된 금융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허브가 됐거든요. 근데 이 기적 같은 성장 뒤에는 결혼식에서 학살을 벌이고 친척을 죽이고 빚더미에 올라타서 도박을 하듯 투자했던 한 가문이 있습니다. 막툼 가문이라고 하죠. 이들이 어떻게 황량한 사막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바꿔놓았는지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두바이는 지도에 이름조차 없던 작은 어촌이었는데 공기는 건조하고 소금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야자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오두막에서 대추 야자랑 물고기로 겨우 생존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면 리와 오아시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바니 야스라는 부족 연합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 안에는 아부다비를 다스리던 알부 팔라 가문과 훗날 두바이를 지배하게 될 알부 팔라사 가문이 있었는데 둘은 사촌관계였지만 권력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었죠. 1833년 부족을 이끌던 셰이크 타눈이 죽고 그의 동생 칼리파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야심만만했거든요. 권력을 잡자마자 주변의 모든 친척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기 시작했고 배신의 소문이 부족 전체에 퍼졌습니다. 당시 사막에서는 소문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는데 칼리파는 이 문제를 아주 잔인한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하죠. 1833년 늦가을 어느 날 칼리파는 부족의 화합을 위한다며 성대한 결혼잔치를 열었는데 알부 팔라사, 부족 원로들까지 모두 초대했거든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칼리파가 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칼이 뽑혔습니다. 축제의 현장이 아비규환으로 변했고 알부 팔라사 출신 손님들이 천막 안에서 쓰러졌죠. 이리와 학살 사건으로 바니야스 부족은 완전히 분열됐고 알부 팔라사 가문 사람들은 가족과 믿음을 모두 잃었습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두 사촌이 있었는데 오바이드 빈 사이드와 막툼 빈 부티였거든요. 이들은 굴복하기를 거부했고 살아남은 수백 명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몇 주간 모래 언덕을 넘어 마침내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래를 가르며 바다로 이어지는 작은 개울을 발견했는데 그 주변에는 야자수 잎으로 만든 오두막 몇 채가 있었고 어부들과 진주 잠수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바이드와 막툼은 이곳에서 가능성을 봤거든요. 개울은 배를 정박시키기에 좋았고 오만과 인도에서 오는 상인들이 지나가는 무역로와도 가까웠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상인들을 환영했는데 사람들이 이 정착지를 두바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였죠.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영국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1800년대 초 대영 제국은 바다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인도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아라비아만을 통과하는 무역로를 확보하려 했거든요. 1819년 영국 해군은 인도에서 함대를 보내 라스 알 카이마를 공격했는데 배와 요새를 불태우고 당시 가장 강력한 부족 중 하나였던 카와심 함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저항하면 무너진다는 메시지가 모든 해안 통치자들에게 명확히 전달됐죠. 두바이의 새 지도자들에게 교훈은 분명했는데 대영 제국의 힘에 도전하는 자는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1820년 지역 통치자들은 영국과 일반 해양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으로 해적 행위가 종식되고 안전한 무역로가 보장됐으며 영국이 대외 문제를 통제하게 됐습니다. 두바이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일정 수준의 안전을 가져다 줬는데 영국의 보호 아래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평화로운 항구를 찾는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거든요. 막툼 가문의 통치자들은 단순하게 다스렸는데 분쟁을 중재하고 상인들에게 적당한 세금을 걷고 상업의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이 되자 두바이는 작지만 안정적인 항구가 됐고 진주 채취와 어업, 소소한 무역으로 살아남았죠. 하지만 부는 링가나 바레인 같은 떠오르는 항구들로 빠져나갔고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정체를 깨뜨리고 두바이를 세계에 개방할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셰이크 막툼 빈 하셰르 알 막툼입니다. 셰이크 막툼 빈 하셰르는 1878년경 두바이의 초기 운명을 만들어가고 있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왕조 창시자인 막툼 빈 부티의 손자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개울가에서 인도, 페르시아, 동아프리카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배들을 보며 자랐고, 다른 아이들이 놀 때 그는 상인들이 이익과 생로엠과 항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9세기 말에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아직 젊었지만 이미 상인 가문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당시 두바이는 바레인이나 링가에 비하면 작고 가난했는데 셰이크 막툼은 무역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개울가를 걸으며 관세가 낮은 다른 항구로 방향을 틀어가는 배들을 지켜봤는데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그는 고문들을 불러 대담한 선언을 합니다. 두바이는 무역에 대한 모든 세금을 없애겠다고요. 1894년 셰이크 막툼은 관세 철폐 칙령에 서명했고, 특히 무거운 세금을 피해 달아나던 페르시아 상인들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라와 버 두바이의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두바이는 상업의 자석이 됐죠. 새로 온 사람들 중에는 남부 페르시아의 작은 마을 바스탁에서 온 상인들이 있었는데 카자르 왕조의 높은 세금과 규제를 피해 도망친 무역상, 건축가, 장인들이었거든요. 셰이크 막툼은 그들을 환영하며 개울 남쪽 둑을 따라 땅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바람탑이 있는 집과 좁은 골목을 지었는데 이곳이 바스타키아로 알려지게 되면서 페르시아 건축과 무역 네트워크의 두바이의 심장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주와 무역이 두바이를 풍요롭게 했지만 새로운 종류의 산업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바다에서 페르시아만의 잔잔한 물에 숨겨진 진주의 빛깔에서 왔습니다. 진주 산업은 1800년대 후반 조용히 시작됐는데 어부들이 조개를 잡기 시작한 게 음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든 보물 때문이었거든요. 매년 여름 수백 척의 배가 진주를 찾아 두바이 크릭을 떠났는데 잠수부들은 코마개와 돌무게추, 허리에 묶은 바구니만 가지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일했고 하루에 수십 번씩 잠수해서 매번 거의 1분간 숨을 참았습니다. 1900년대 초가 되자 진주 채취가 두바이 경제의 근간이 되어 대부분의 수입과 일자리를 제공했죠. 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세계 반대편에서 과학으로 만든 새로운 종류의 진주가 탄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초 미키모토 코키치라는 일본인이 인공적으로 진주를 기르는 방법을 실험했는데 살아있는 조개 안에 작은 구슬과 조개 조직주억을 넣으면 조개가 그것을 진주층으로 코팅해서 완벽한 진주를 만든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1916년부터 일본은 천연 진주와 똑같아 보이지만 가격은 훨씬 싼 양식 진주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몇 년 안에 천연 진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두바이에 미친 영향은 파괴적이었는데 배는 정박한 채로 있고 잠수부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많은 가족이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경제 붕괴는 정치적 폭풍으로 이어졌는데 유력 상인들이 모여 변화를 요구하며 마즐리스, 즉 의회 설립을 주장했거든요. 처음에 셰이크 사이드는 동의했고 마젤리스가 열려 토론하고 정책을 입안했는데 잠시 두바이가 새 시대에 진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이 운동은 한계를 넘어섰는데 의회가 통치자의 세금과 계약 통제권에 도전하기 시작했거든요. 1938년 말이 되자 두바이는 둘로 나뉘었는데 셰이크 사이드와 충성스러운 베두인들이 버 두바이를 개혁파가 개울 건너 데이라를 장악했습니다. 1939년 3월 평화와 화합의 상징이 되어야 할 셰이크 라시드의 결혼식에서 비극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결혼식에서 총성이 울렸고 마즐리스 지도자 하셰르 빈 라시드가 아들과 여러 개혁파 동료들과 함께 사살됐거든요. 두바이 결혼식에서 두 번째 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새벽이 되자 마즐리스는 사라졌고 개혁파들은 추방되거나 처형됐으며 셰이크 사이드는 무력과 영국의 승인으로 권력을 지켰습니다. 1930년대와 1940년대 지역 곳곳에서 석유가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1932년 바레인에서 1938년 쿠웨이트에서 같은 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검은 황금이 터졌거든요. 1937년 두바이도 첫 석유 채굴권 계약을 체결했고 영국 기술자들이 측량지도와 시추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두바이 아래 암석층이 너무 얕고 파편화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고 1940년 시험 유정은 짠물만 나왔죠. 이웃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두바이는 여전히 생선과 대추 야자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석유를 찾지 못했지만 두바이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등장하는데 셰이크 라시드
빈 사이드 알 막툼이었습니다. 1912년에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개울가에서 상인들이 오가는 것을 보고 진주시대의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거든요. 조용하고 사려 깊고 관찰력이 뛰어났는데 진짜 교육은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이야기하면서 받았습니다. 195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라시드는 차분한 자신감으로 왕좌에 올랐는데 돈은 가난하지만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를 물려받았죠. 1950년대 후반 셰이크 라시드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는데 무역의 생명선인 두바이 크릭이 퇴적물로 막히고 있었거든요. 큰 배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서 상인들은 화물을 바레인이나 쿠웨이트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1959년 그는 준설 도박을 시작하는데 석유 수입도 현금도 없는 상황에서 쿠웨이트에서 40만 파운드를 빌려 준설 자금을 마련했거든요. 약 2년간 수천 톤의 퇴적물을 제거했고 완공됐을 때 대형 무역선이 도시 심장부까지 직접 정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박이 성공한 거죠. 갑자기 두바이는 무스카트와 바레인 사이 어디에서도 가장 바쁜 항구가 됐습니다. 1962년 인도가 외환 부족으로 금 수입을 금지하자 두바이 상인들이 기회를 봤는데 자유무역 정책을 이용해 런던과 스위스에서 금을 합법적으로 수입한 다음 작은 목선에 숨겨 아라비아해를 건너 인도로 밀수했거든요. 1960년대 후반이 되자 매년 100톤에서 200톤의 금이 두바이를 통과했고 도시는 금의 도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1968년 영국이 1971년까지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두바이를 포함한 작은 트루셜 국가들은 보호자 없이 남게 됐는데 아부다비의 셰이크 자이드가 두바이의 셰이크 라시드에게 손을 뻗었거든요. 1968년 2월 두 사람은 두 영토 사이의 외진 사막에서 만나 새로운 연방을 형성하기로 합의했고 1971년 12월 2일 아랍에미리트가 탄생합니다. 같은 시기인 1966년 수십 년간의 좌절 끝에 해안에서 56km 떨어진 파테 유전에서 마침내 석유가 솟구쳤는데 두바이 역사상 처음으로 탐색이 끝난 겁니다. 1969년부터 석유 수입이 흘러들어오면서 처음으로 두바이는 건설할 수단을 갖게 됐거든요. 셰이크 라시드는 빠르게 움직였는데 1972년 포트 라시드 건설을 시작해 1976년 개항했고 1978년에는 중동 최고층 건물인 세계 무역센터를 완공했습니다. 1979년에는 세계 최대의 인공 항구인 제벨 알리 항을 착공해 1985년에 완공했는데 67개의 선석과 거대한 산업지구를 갖췄죠. 셰이크 라시드는 석유가 일시적이지만 무역은 영원하다는 걸 이해했고 항구와 탑을 두바이를 영원히 자급자족하게 만들 엔진으로 봤습니다. 1985년 제벨 알리 항과 함께 제벨 알리 프리존이 설립됐는데 외국 기업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물건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전례 없는 곳이었거든요. 일본, 독일, 영국, 미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등록했고 10년이 끝날 무렵 300개 이상의 기업이 운영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무역지대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그게 정말 전환점이었는데 두바이가 석유 이야기이기를 멈추고 개방성과 야망 위에 세워진 비즈니스 도시가 된 순간이었죠. 1990년 10월 7일 셰이크 라시드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장남 셰이크 막툼이 새 통치자로 올랐는데 남동생 셰이크 모하메드가 실질적인 추진력이 됐거든요. 오랫동안 국방장관이자 제벨 알리와 프리존의 설계자였던 그는 두바이를 지역 허브가 아닌 글로벌 도시로 구상했습니다. 뉴욕, 런던, 싱가포르와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길 원했고 인프라 자체가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죠. 두바이의 전략은 간단했는데 크게 빌리고 빠르게 짓고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이용해 다음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는 것이었거든요. 1999년 버즈 알 아랍이 바다 위로 돛처럼 솟아올라 두바이의 이미지를 재정의했고 2002년 세계 최대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가 공개됐습니다. 2004년 두바이 국제금융센터가 개장해 뉴욕과 런던의 은행들을 끌어들였고 두바이몰과 버즈 칼리파가 차례로 착공됐죠. 2008년이 되자 두바이는 21세기 호황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자 신용시장이 얼어붙었고 2009년 두바이 월드가 260억 달러의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건설이 중단됐고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도시를 떠났으며 빚을 피해 달아나는 노동자들이 두바이 국제공항에 고급차들을 버리고 갔습니다. 셰이크 모하메드에게 이건 위기 이상이었는데
한 번의 실수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지워버릴 수 있었죠. 2009년 12월 아부다비가 1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해 도시를 구했고 부채가 재조정되고 신뢰가 천천히 회복됐거든요. 감사의 표시로 2010년 1월 세계 최고층 건물이 개장할 때 버즈 두바이가 아닌 버즈 칼리파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스카이라인에 새겨진 우뚝 솟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 석유는 두바이 GDP의 1% 미만을 차지하고 비석유 부문이 지배하는데 인구는 360만 명을 넘어섰고 외국인이 85% 이상을 차지합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국제 승객 기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남아있죠. 정말 돌아보면 두바이의 비결은 운이나 석유가 아니었는데 그건 리더십이었거든요. 셰이크 라시드는 무에서 건설했고 셰이크 모하메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세대가 한계를 장벽이 아니라 청사진처럼 다뤘고 규율과 대담한 위험 감수의 조합이 작은 에미레이트를 글로벌 세력으로 바꿔놓았죠.